네, 안녕하세요. 로봇과 나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박종원입니다. 이번엔 로봇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로봇이 뭘까요, 로봇?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고 여기저기서 많이들 이제 로봇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사실 로봇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딱 이게 뭐다라는 그런 정의는 아직 없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제가 해석하는 거는 기계는 기계인데 굉장히 똑똑한 기계를 로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서 많이 쓰는 이런 청소기 같은 거 있죠.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기계적으로도 모터도 굉장히 강력하고 필터도 잘 되고 흡입력도 굉장히 좋고 어떤 디자인적인 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품이지만 사실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작동을 잘하지만 어떤 생각하는 기능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1900년대부터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중반까지 생산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신뢰성이 있고 훌륭한 성능을 내 보이지만 사실상 생각하는 기능이 없죠. 사람이 직접 타서 그것을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 직접 명령을 주고 조작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계들이 좀 더 진화할 경우에 똑똑해질 경우에 이런 것을 로봇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로봇들은 이제 기존에도 많은 로봇들이 있었는데 요즘 로봇들은 과연 기존의 로봇들과 어떻게 다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로봇은 기존에 우리가 많이 봤던 공장에 있는 그런 로봇들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구동기가 많이 달라졌죠. 기존에 만들었던 그런 투박하고 큰 그런 구동기에서부터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구동기 굉장히 경량화되고 작으면서 힘이 강력한 구동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구동기들을 만들 수 있게 된 원리는 기존에는 이제 모터 같은 걸 구성하는 이런 자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이 약했는데 네오디뮴 자석이라든지 이거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그런 구동 시스템이 개발되게 됨에 따라서 훨씬 더 작은 폼팩터의 강력한 구동기를 사용할 수 있게 돼서 로봇이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기존에 흔히 사용하기 어려웠던 혹은 너무 고가여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이런 장비들이 많이 이제 재료에 많이 접근할 수가 있게 됐어요. 가운데 있는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카본 파이버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는 접근은 가능했는데 너무너무 가격이 비쌌는데 이제 가격이 대중화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로봇이 훨씬 더 가볍고 경량화돼서 훌륭한 모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위에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많이 접해 봤겠지만 한 번쯤 써보셨죠? 3D 프린터. 한 10여 년간 대중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하나하나를 프린팅하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걸 프린팅할 수 있는 재료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던 반면에 현재는 요즘에는 이제 프린팅할 수 있는 재료도 훨씬 많이 늘어나고 속도도 빨라지고 보다 더 복잡하고 정교한 것들을 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를 통해서 더 강력한 구동기와 기존에 쓰지 못했던 이런 독특한 소재들 그리고 3D 프린터의 도움을 바탕으로 이 기계 부분, 즉 하드웨어 부분이 훨씬 더 진화하고 있는 것이 요즘 로봇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한 부분, 로봇이 얼마나 더 스마트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 잘 청소를 합니다.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고 청소를 잘 하는데 보통의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무인도에 혼자 고립되어 있는 걸 같죠. 이 로봇 청소기는 따로 통신을 하지도 않고 주어진 일만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근래에 들어서 이런 로봇들이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그리고 4G 네트워크, 5G 네트워크 이런 통신 환경이 구축이 되고 거기에 통신 모듈이 점점 더 대중화되게 됨에 따라서 로봇들이 상호 통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을 청소하던 상황이랑 다른 환경을 청소하는 상황이랑 서로 비교해 본다거나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서로 합쳐서 이제 알아보게 된 거죠. 이렇게 빅데이터가 방대하게 쌓이다 보니까 이거를 처리할 방법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이는 그림과처럼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이런 GPU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이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서의 능력 플러스 AI가 근래에 들어서 월등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AI의 발전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데이터를 훨씬 더 빨리 분석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된 거죠. 이를 통해서 기계가 점점점 더 똑똑해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그러면 우리 주위에 어떤 로봇들이 있는지, 어떤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이제 한번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건데, 키라 시스템이라고 해서 로봇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한 유튜버가 자기가 촬영하는 어떤 장면을 로봇으로 촬영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죠. 기존에는 사실 뭐 10여 년 전만 해도 로봇으로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가이고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한 명의 유튜버도 이런 장비를 통해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왜 그냥 굳이 사람이 촬영하면 되는데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서 촬영을 할까요? 바로 이 정밀성 그리고 속도, 사람이 직접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면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뒤로 빠져서 바깥쪽 원근감이 있는 장면을 찍는다든지, 기존의 카메라를 가지고 정확한 경로를 움직인다든지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 사실상 불가능하죠. 로봇팔을 이용한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걸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찍는 시스템들, 예를 들어서 뭐 광고라든지 영화 같은 촬영 현장에서는 로봇을 이용해서 현재 많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이는 장면도 실제로 헐리우드에서 영화 촬영 셋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그 영화 촬영 장면에 많이 쓰이고 있는 이제 주로 보덴돌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런 특수한 촬영을 위해서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카메라 무브먼트를 만들어서 이런 특수 촬영을 돕는 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로봇으로 또 딴 거 어떤 걸 더 할 수 있을까요? 로봇이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을 지치지 않고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로봇이 굉장히 잘하는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닭 튀겨주는 치킨 로봇,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이 장면은 실제로 치킨을 로봇이 정확한 온도로 적절하게 튀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치킨을 튀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음식을 썰기도 하고 뭐 무치기도 하고 뭐 튀기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인데, 그 중에 일부, 예를 들어 닭을 튀긴다 이런 것들은 로봇이 굉장히 잘 하기 쉬운 분야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닭을 적당한 온도에 있는 기름에 일정 시간 동안 넣었다가 빼는 행위는 로봇이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죠.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을 통해서 이제 많이 할 텐데, 예를 들어 농업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농업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농업용 로봇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량으로 농사를 짓는 뭐 미국이라든지 뭐 호주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옥수수밭을 재배를 해야 된다, 옥수수밭을 추수를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굉장히 넓은 영역을 사람이 다 일일이 트랙터로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거죠. 트랙터에다가 로봇을 활용한 무인화 시스템을 장착하고 그것을 자동화해서 GPS 정보를 받아서 정확한 구역을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수확을 하는 거죠. 가장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여겨졌던 농업 쪽에서도 로봇의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조도랑 뭐 일정 습도를 맞춰서 농약을 준다든지 수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로봇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저기 생산된 이런 물건들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근래에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서 택배를 한다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쿠팡으로 배송을 받는다는 이런 시스템이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양의 배송을 해야 될 때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거대한 창고에서 예를 들어서 찾아서 가져오는데, 기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렇게 물류가 로봇으로 많이 진전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문이 들어왔어요. 빨간색 양말을 내가 지금 포장을 해서 보내야 돼. 그럴 경우에 이런 웨어하우스에서의 접근 방법은, 내가 빨간색 양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그 통로에 가서 그 양말을 가져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가는 것은 빨간색 양말인데 그 다음에는 뭐 파란색 운동화다. 그러면 그 운동화를 또 그 섹션에 가서 기억했다가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세계 최대 이커머스 회사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노동자가 몇 명인지 보이세요? 노동자가 저기 그 보라색으로 표시된 저 한 명 계시고, 나머지는 저기 밑에 오렌지 색깔로 표시된 저 부분이 다 로봇 시스템입니다. 키바 시스템이라는 건데, 저 키바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뭐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 양말 혹은 파란색 신발 섹션을 사람 앞으로 가져오는 거죠. 내가 어떤 걸 보내야 되는 리스트가 있으며 그것을 가져오게 되면, 이거 물건을 포장하는 사람은 허리만 돌리면 거기에 물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가져와서 바로바로 배송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물건을 빠른 단기간에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물건을 이제 자동차 택배로 배송을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거를 집 문 앞에까지 보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상대적으로 쉬운 분야에 속하는데,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면, 배송에서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라스트 마일 배송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즉
택배차가 정지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물건을 끄집어내서 집 문 앞에까지 배송하는 거, 이걸 라스트 마일 배송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제 선두적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어질리티 로보틱스사의 이런 디짓과 같은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미국의 이제 포드 자동차에 이제 투자를 받아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 택배가 오면 택배차에서 하차를 해서 내려서 그것을 이제 집 앞까지 이동시키는 거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야 될 수도 있고, 그 앞에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될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야 될 수도 있겠죠. 혹은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뭐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뭐 담장을 이렇게 지나서 간다든지 그런 식의 일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바퀴나 이런 트랙이 달리는 것보다 사람처럼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로봇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송 로봇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훨씬 더 대중화가 된다고 하면 실제로 쿠팡맨 같은 것도 이런 로봇으로 다 대처가 가능하겠죠. 다음으로 한번 서비스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뭐 매장 같은 데 가면 가끔 이제 어떤 섹션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정확히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쭤봐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 어떤 가게는 어떤 것을 파는지, 어떤 것이 뭐 예를 들어 세일로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 들어가는 손님은 다 접하기 어렵죠. 여기서 보이는 이 로봇은 일본 소프트뱅크사에서 개발한 페퍼라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 로봇은 손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로봇이에요. 직접 뭐 물건을 집어서 가져온다거나 이런 기능은 없지만 정보를 제공을 해서 손님이 좀 더 쉽게 쇼핑을 할 수 있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 로봇이 다른 점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로봇에 비해서 훨씬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로봇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큰 공항을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 뭐 길을 안내해 준다든지 뭐 사진을 찍어 준다든지 그런 로봇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중화되지 못한 것이, 그런 로봇들은 기존에 대부분 고립되어 있는 거죠. 그 시스템만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을 안내해 주는 기능, 사진을 찍는 기능이 초기에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페퍼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스마트폰처럼 서로 페퍼,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페퍼가 다 통신을 하고 거기에 다른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OS 자체가 업데이트 되기도 하고 기능도 업데이트 되게 됨에 따라서 뭐 말할 수 있는 언어도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어, 중국어 이 정도였으면 뭐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뭐 다른 나라 언어까지 이렇게 언어도 늘어나게 되고 할 수 있는 기능도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업데이트를 해서 좀 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로봇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더 시선을 돌려보면 건설 현장에 쓰이는 로봇들도 이제 막 건설 현장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이렇게 건축하고 있는 현장, 아파트 건설 현장 이런 거를 한번 지나가게 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가면 일단은 뭔가 자재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 있고 항상 변화가 많아요. 뭐 여기서 포크레인이 이동했다가 저기 가서 땅을 파고 있고, 여기에 또 물건이 쓰여서 다른 데로 빠져 있고, 지게차가 물건을 빼고 없던 계단이 갑자기 생겨나고, 이렇게 굉장히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데, 이럴 경우에 기존에는 이제 사람이 일일이 위치를 돌아다니면서 공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사람이 체크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지도랄지 어느 정도 공정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런 사족구로 걷는 이런 이런 스팟과 같은 로봇이 있으면 건설 현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어느 단계인지, 어디까지 되고 있고 어느 것이 좀 더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래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건설 현장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또 이제 우리가 주위에서 아마 이런 딜리,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달의 민족에서 개발하고 있는 딜리라는 로봇인데, 이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서 이제 아마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저도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식당을 갔는데 이런 배달용 로봇이 식당을 해주는 서빙을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어떤 음식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어떤 가게, 대형 뭐 음식점이라고 하면 실제로 음식을 만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종사하시는 것이 어떤 음식을 만든 음식을 위치로 갖다 드린다든지, 다 드시고 나신 음식을 주방으로 가져간다든지 이런 일이 많은데, 이런 딜리와 같은 이런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음식을 배달한다거나 다시 음식물을 치운다고 할 때 활용될 수 있는 로봇이 되겠죠. 이런 로봇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피부에 와닿게 식당에서도 이런 서비스 로봇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현재 우리 생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로봇이 가져오고 있는 변화를 하나씩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실제로 기존에는 로봇이 전혀 들어갈 거나 로봇이 역할을 못할 것 같았던 분야가 점점 로봇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로봇으로 진화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중에 가장 로봇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바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앞부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라는 게 이제 한자어로 되어 있지만 뜻이 스스로 가는 차죠. 스스로 가는 차인데 요즘에 이걸 다시 해석해 보면 사실 자동차는 스스로 가지 않아요.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핸들도 내가 틀어줘야 되고 엑셀도 밟아야 되고 브레이크도 제가 스스로 밟아야 돼요. 심지어 길이나 이런 것도 경로도 자동차가 제공을 못 해준 차들이 많죠. 그럴 경우에는 길도 내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 기준으로는 어떤 기계적인 관점에서는 자동차가 자동으로 가는 것 같지만 현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동차는 전혀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죠.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로봇을 개발하던 시스템에서부터 진화를 하게 된 거죠. 원래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 로봇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저까지 자동으로 보내고 싶어. 그런 욕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로봇을 여기서 저까지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서 이제 주위에 환경을 인식을 해야 되니까 어떤 센서를 부착하자. 그리고 그 센서를 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그 센서로부터 지도를 만들고 그 지도상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고 나의 위치로부터 저기 상대의 위치를 알아서 어떻게 하면 될지 길을 스스로 플래닝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과정에 생기는 뭐 사람이 온다든지 다른 물건이 지나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이 현대의 이제 그 자동차 기술과 접목을 하면서 이제 자율주행차가 이제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선두를 달린 것이 바로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들이 8대의 카메라와 레이더를 통해서 실제로 자율주행에 가까운 기능을 ADAS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에 당연히 잘 달리고 잘 멈추는 이런 자동차라는 어떤 기계의 개념이 점점점 진화를 해서 자동차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런 서비스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병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굉장히 환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고 사람의 어떤 그런 굉장히 정교한 일이나 많이 고려한 그런 작업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로봇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살균 관련된 부분입니다. 살균을 제대로 하려면 곳곳에 이렇게 살균을 하려면 사실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아직까지도 성능이 굉장히 좋고 사람은 꼼꼼히 살균을 잘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 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살균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로봇 시스템도 이제 병원에도 도입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엑소스켈레톤 슈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엑소스켈레톤 슈터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아이언맨처럼 실제로 날아다닐 수도 있고 강력한 힘도 내고 뭐 점프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이런 엑소스켈레톤은 다음과 같이 이제 보여드린 그림과 같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엑소스켈레톤은 기존의 사람이 할 수 없었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쪽 팔에 한 10kg를 들 수 있어. 하지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물건을 옮겨야 돼. 그럴 경우에는 이제 더 큰 물건을 내가 옮기려면 기존에는 내 몸 스스로를 단련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뭐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열심히 한다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런 사르코스사에서 만든 이런 엑소스켈레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착용했을 때 사람의 근력을 훨씬 더 증대시켜 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사람이 그대로 판단을 하되 근력만 증대시켜 주기 때문에 기존에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로봇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보그의 개념도 사실 달라지고 있어요. 사이보그라는 게 이제 사람 몸에서 신체 일부분을 이제 기계나 로봇으로 이제 대체하는 것을 사이보그라고 하는데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계신 분이 실제로 댄서셨습니다. 무용수셨는데 테러 현장에 우연찮게 이제 마라톤을 보러 갔다가 거기 테러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제 다리를 한쪽을 잃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무용수가 이제 다리가 하나를 잃게 되면 사실상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직업을 더 이상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우측에 보이시는 분이 이제 휴 허라는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이제 인공 다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아마 이런 요즘 로봇으로 만드는 이 의수나 의족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의족과 의수랑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의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후크 선장. 후크 선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다니면 쩔그닥 쩔그닥 소리를 내면서 다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만들었던 대부분의 의족은 사람의 다리 길이를 늘리는데 똑같이 길이를 늘리는 데만 사용이 됐지, 이것이 사람처럼 이제 근육의 힘을 이용을 해서 무릎이나 발목을 움직여주는 그런 역할은 전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요즘 이제 개발되고 있는 로보틱 렉스, 이런 것들은 실제 사람처럼 발목이나 무릎과 같은 똑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마치 사람이 걷는 것처럼 유사하게 해주게 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행동의 자유를 좀 더 많이 증대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소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볼게요. 소방이라는 분야는 사실 물을 뭐 특정한 위치로 옮겨가서 물을 뿜는 이런 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계들도 이런 기계를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기존에 어떤 것도 뭐 양수기 같은 것도 가능할 거고요. 어떤 위치로 옮긴 다음에 거기에 물을 틀면 물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쉬운 작업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현재까지도 아직도 수동으로 사람이 직접 소화를 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소방이라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급박하게 변하죠. 어디에 불이 막 올라왔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빨리 대처를 해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사람이 훨씬 더 판단을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이제 프랑스의 노틀담 대성당이 불에 탔던 경우가 있습니다. 노틀담 대성당이 불에 탔을 때 이제 실제로 이제 불을 끄긴 해야 되는데, 이 전체가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내부에 소방관이 진입을 해서 불을 끄기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사람이 훨씬 불을 끄기는 잘합니다. 불 끄는 걸 잘하고 그때그때 판단을 잘 하겠지만, 내부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 혹시 이 외부의 목조 건물이 무너질 경우에 이제 소방관들의 목숨을 잃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프랑스에서 썼던 방식은 바로 이 콜로서스라는 로봇을 진입시켰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소방관이 하는 그런 정도의 뛰어난 판단력은 없지만, 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위험한 장소에 가서 물을 쏘는 역할을 했고, 실제로 이 콜로서스는 이러한 활용을 통해서 사람을 대체해서 노트담 성당에 큰 불을 진압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방사능 재해 같은 경우에 일본 후쿠시마 같은 방사능 재해도 로봇으로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죠. 실제로 이제 후쿠시마나 그 전에 있었던 체르노빌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이 초기에 많이 활동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이제 로봇을 활용했었는데, 향후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로봇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로봇 시스템이 제가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전 사고가 났을 경우에 로봇이 진압을 해서 거기 사고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재난 대응 시스템도 로봇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봇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뭐 어떤 로봇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우리 주위 환경에서 기존의 로봇이 아니었던 것들이 어떻게 로봇화 되어 가고 있는지를 설명했었는데, 이 로봇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이 잘하는 게 뭘까요? 정말 잘하는 거. 기계이기 때문에 항상 24시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하지만 이 기계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있다. 내부에 구성하는 뭐 어떤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컴퓨터는 그냥 뭐 벽돌에 지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정말 무엇을 잘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픽앤플레이스라는 작업을 로봇이 배우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픽앤플레이스는 어떤 물건을 여기서 집어서 그 옆에 이렇게 테이블에 놓는 이런 작업이 되겠어요. 사람 보고 이걸 하라 그러면 너무너무 쉬워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딱풀, 여기는 마우스, 말랑말랑 고무공 이런 게 있으면 이것들을 옆에 있는 데다 둬라 그러면 사람은 너무 쉬워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것을 로봇이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로봇은 분명 반복된 작업을 하는 건 쉬운데, 서로 다른 물건을 구분하고 이것들이 뭔지 파악하는 건 아직까지 쉽지 않은 거죠. 인식, 인지 개념은 사실 로봇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구글이 어떤 방식을 썼냐면, 로봇을 여러 대를 두고 마음대로 잡아보러 간 거예요. 각각의 로봇이 자기 마음대로 잡아보는 거예요. 힘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잡는 방식도 마음대로 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다 보면 예를 들어 똑같은 펜을 잡더라도 로봇이 막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잘 잡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펜을 잡을 때는 가운데를 이 정도 힘을 줘서 잡으면 제일 잘 잡혀. 예를 들어서 고무공 같은 경우에는 옆을 이렇게 해서 힘을 요만큼만 주면 고무공이 많이 찌그러지지 않고 잘 잡혀.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방식을 하나를 딱 배우게 되면 그 고무공에 대했던 것들 중에 모든 로봇이 테스트를 해보고 가장 잘 잡는 친구의 어떤 알고리즘을 모든 로봇이 순간적으로 공유를 하는 거죠. 공유를 하면 그때부터 거기 있는 모든 로봇들이 고무공을 다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사실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어떤 반복된 작업을 많은 로봇이 스스로 같이 학습을 통해서 진화를 시켜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봇은 기존에 사람이 이제 쉽게 번접하기 힘들었던 그런 대량 생산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면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예측하겠지만 아마 미래에는 우리가 일을 더 이상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그래서 뭐 과거에 쓰여진 노동의 종말이라는 이런 것처럼 미래에는 사람이 더 이상 일을 열심히 안 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시가 있죠. 1900년 초반만 해도, 예를 들어 1905년, 10년만 해도 미국이란 나라는 대부분의 인구가 90% 이상이 농부의 나라였어요. 농부의 나라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죠. 근데 요즘은 어떨까요? 농부의 비율이 현격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농부들은 어디 가셨을까요? 사실 그 많은 농부들은 다른 분야의 일을 하고 있고 극히 소수의 농부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요즘 근래에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농작물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이 이유가 뭐냐면 어떤 기계나 어떤 로봇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이제 옥수수 밭 같은 거 관리하기 위해서 심지어 인공위성을 쓰기도 하고 로봇으로 된 컴바인을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기계를 좀 더 진화를 시켜서 사람의 노동력을 훨씬 더 대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걱정이 있습니다. 걱정. 만약에 우리가 진짜 노동을 안 하게 되면 그건 너무 좋은 세상이야. 유토피아야. 근데 노동을 안 하게 되면 나는 뭘 해야 되지? 기계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버리면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분명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농지에서 땀 흘려서 일을 해서 이제 음식을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동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으로 생계가 되는데, 그럼 기계나 로봇이 해버리면 우리 뭘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저는 다음과 같이 이제 창의성이라고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거죠. 사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로봇이 가지지 못한 부분을 하게 됨에 따라서 사람이 더 사람다워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좀 더 사람다워지려면 보다 더 창의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뭐 배달을 한다든지 배송을 한다든지 물건을 빠르게 분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조만간 전부 다 로봇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운송업 이런데, 심지어 뭐 항공기 파일럿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아마 로봇으로 대체가 될 거예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면 로봇과 같이 공존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잘하는 일이 뭘까요? 로봇이 잘 못하고.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아트죠. 예술적인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닿으면 뭐 스스로 창작할 수 있는 활동을 보내드립니다. 뭐 그림을 그려도 좋고요. 음악을 해서 뭐 작곡을 해도 좋고 다양한 활동을 해도 좋은데, 좀 더 창의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되는 것은 이런 창작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웹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은 어떤 로봇이 정형화돼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생활하는 환경에서 어떤 소재도 얻고 거기서 스토리 라인도 뽑아내고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접목을 해서 이 그림을 그리는 이런 웹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창작의 영역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코딩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코딩을 하는데 무슨 뭐 어떤 프로그램, 어떤 언어를 배워야 될까요? 사실 언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직장에 가서 생활을 하시게 되면 아마 그때 적합한 언어는 좀 더 다른 언어가 올 거예요. 사실 언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코딩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로봇이 혹은 기계가 이해를 하고 일을 시킬 수 있는 걸 배우는 거예요. 예전에 컴퓨터가 처음에 출현했을 때 컴퓨터에 대한 언어를 이해를 못하면 컴퓨터에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다가 어떤 값을 계산하고 싶으면 솔직히 거기에 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내가 언어를 써줘야 되는 거죠. 뭐 어떤 문법을 맞춰서 써줘야 컴퓨터가 계산을 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코딩이라는 작업은 기계가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사람의 언어로 얘기해 주는 것이 코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계획적으로 순차에 맞춰서 기계가 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지가 코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트레이닝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더 중요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시간이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뭐든 한번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려요. 사실 이런 로봇 분야 같은 경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로봇이란 분야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파트가 있죠. 아까 말한 코딩과처럼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 똑똑함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하드웨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어떤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물리적으로 부딪혀서 일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 로봇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어떤 키트도 좋고 아니면 나무 막대로 이루어진 뭐 어떤 장난감도 좋으니까 뭐든지 만들어보고 경험하는 것을 많이 할 것을 추천드려요. 분명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시간이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수많은 이 공부 압력에 시달리는 곳에서는 사실 다양한 창작 활동을 충분히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뭐 유튜브로 VR로 체험을 한다든지 내가 가지 못한 지역을 가보기도 하고 내가 만들어 보지 못한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대리로서 경험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창작적인 활동 그리고 뭐 코딩이나 만들어 보는 것 같은 이런 활동 그리고 대리 경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학습을 하면 미래에도 분명 로봇으로 변화될 어떤 변화는 굉장히 크겠지만 로봇과 같이 함께 살아가면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로봇을 만들 때 이제 제가 많이 고민하는 거는 목적인 것 같아요. 목적. 이 로봇을 왜 만들고 뭐 때문에 만드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로봇을 만드는 방법은 거의 무한대계가 있어요. 이거 로봇을 실제로 만들었을 때 구성하는 방식이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지에 대한 게 사실 정확하게 설정이 안 되면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방 청소를 정말 잘해주는 로봇을 만들 거야. 빨래를 정말 기가 막히게 개는 로봇을 만들 거야. 이런 그 목적을 잘 설정을 하면 로봇도 나중에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요? 가장 어려운 점은 사실 이제 아직까지도 어려운 점은 이제 로봇이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사람이 원하는 바로 행동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뭐 종이 한 장이 있어. 설명서를 주고 종이 배를 접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은 그걸 너무 쉽게 하거든요. 뭐 대여섯 살 된 친구들도 뭐 어설프게나마 설명서를 보고 종이 배를 접을 수 있어요. 근데 로봇에게 그 일을 시키면 로봇은 쉽게 못합니다. 어떤 내가 원하는 작업이나 어떤 행동을 로봇에게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로봇이 그것을 정확하게 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아직까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요즘에 많이 개발되고 있는 AI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많이 진화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뭐 따로 뭐 거창하게 뭐 공부를 한다거나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싶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로봇을 만드는 거는 이제 기존에 없던 거를 이렇게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상력이 실제로 많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고 웹툰을 보기도 하고 왜냐면 그런 것들이 실제 없는 세상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거나 새로운 거를 막 창작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작가나 그런 분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면서 그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접해 놓으면 로봇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밖을 이렇게 못 나가는 자체가 이렇게 힘든지도 뭐 저도 많이 느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자가격리 기간이 있어가지고 자가격리 기간 동안 집에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뭐 온라인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직접 못 만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뭐 사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못했던 이런 일들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힘들겠지만 좋은 거는 이제 아까 질문에서처럼 뭔가 새로운 뭐 인문학 관련된 거를 접해서 뭐 상상을 한다든지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난다고 하면 친구들 같이 모여서 뭐 어떤 공통의 프로젝트를 해본다든지 같이 뭐 으쌰으쌰해서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힘들지만 잘 이겨내면 나중에 좀 더 재밌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로봇공학자 박종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